최고위원회를 서울광장의 천막에서 회의합니다. 예,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천막투쟁 9일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선 국민과 민주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권 세력 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 광장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주에서 우리는 전국 도민들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갈수록, 국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국민은 우리 편이다, 국민이 결국 이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제는 1954분의 언론인들이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보도 통제에 맞서 싸우겠다고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가리려 해도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대회와 이어서 국민 촛불대회가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어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 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입니다. 붕괴돼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영수회담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야당 대표와 양자회담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 국민들은 세상에 뭐 이런 원칙이 다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대표 때 다르고 대선 후보 때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이런 원칙과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설계했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리 지갑, 이게 상식적으로 유리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리 지갑, 박근혜 정부에서 탈탈 털렸다는 겁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아령 주구식 세금 폭탄으로 귀결됐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우리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털린 소득을 민주당은 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재정 파탄 우려에도 재정 방향도 분명치 않은 아렴주구식 세제 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 폭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도 43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서민이고 중산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중산층 70%로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특히 셀러리맨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구상은 부자 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마디로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셈입니다.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제 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참으로 배탄스럽습니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수는 늘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인상이나 금융 고소득자의 과세 방안 등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법인세 감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망 서비스 R&D 세제 공제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 개편입니다.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 길만 찾으면서 과세 형평성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는 재정 당국의 안일함과 행정 편의주의에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등치기 세제 개편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 개편안을 저지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광장 공포증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장애투쟁을 막는 법안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어제 새누리당 대표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이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걸 막겠다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버젓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4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0대회를 앞두고 서울광장을 정경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봉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광장 봉쇄 입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광장 공포증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최후의 고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할 것은 광장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심인 것입니다. 진실 은폐의 방패막이가 되지 말라는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규탄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은 민주당이 지키고 있지만 지금 폭염보다 더 뜨거운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945명의 전현직 언론인이 국정원 정치 개입, 국가기관의 보도 통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부산과 마산, 광주, 인천, 전주의 천주교 사제들, 실천 불교 전국 신가회와 대한불교 청년회를 포함한 불교단체 13곳, 전국 70여 개 대학, 1900여 명 교수들이 모인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제주의 농민들, 울산의 노동자들, 장애인들, 청소년들, 저 멀리 독일, 캐나다, 해외 동포들까지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를 열고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실규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에 합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측이 예상했던 대로 오리발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국정조사 증인 협의는 끝이다라는 얘기가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몇 가지가 너무 분명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첫째, 미합의 증인이라는 구절이 합의문에 분명히 있고 이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조 특위의 첫 그 직후 회의에서 그리고 여러 기자회견에서 여당 간사가 분명하게 답변을 통해서 김새가 협의 중임을 시인했습니다. 속기록과 언론 기사를 모두 지우지 않는 한 국민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다는 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오리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와 이 스타일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일단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선별 대응에 문제가 있고요. 민주당 대표의 1대1 회담 제의에 대해서 3자, 5자로 왔다 갔다 했듯이 이 물타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의 추억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정치만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실상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하 언론에 보도된 김기춘 실장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90도로 받는 모습이 바로 이미지상으로 내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에서 보여주는 실제의 모습은 유신과 공안 정국으로 나타난 국민 갈등, 그리고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드러난 지역 갈등,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난 정치 갈등으로 실제로는 이 갈등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털고 가지 않는다면 5년 내내 국정원 댓글 정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많은 지도당 위원장들께서 고생하십니다만 특히 서울시당의 오영식 위원장, 경기도당의 김태년 위원장, 인천시당의 신동근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개성공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5월 13일, 6월 3일, 6월 10일, 7월 17일, 7월 29일 각각 그 어느 최고위원님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발언록에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만 들면은 5월 13일 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가운데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물론이거니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의까지 저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정부의 그 협상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그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낸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 마치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고 지지했던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저를 마치 엇박자다, 돌출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그런 보도 태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최고위원이 되면은 할 말을 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 조경태를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고 또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못했다고 또 야단을 치는 것이 저는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병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일본 장관과 25분 회담을 했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대화는 합의된 회담까지 격을 따지며 자존심을 내세워 판을 끼는 정부가 망언을 늘어놓고 일체의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시간이 지나면 저자세를 보이는 정부의 대일 외교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정부는 명분 없고 실익 없는 25분짜리 한일 회담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항상 따져가면서 정치하려고 노력했던 최고위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는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의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한 자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합니까? 지난 3일 4만여 명의 촛불이 부족합니까? 진정 다가오는 10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함성을 맛봐야 시국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겠습니까? 대학생 노동자는 물론이고 천주교와 불교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급기야 언론인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해야 시국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하려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를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구속하라 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야당 대표로 한나라당 장외투쟁을 이끌면서 거침없는 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장외투쟁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3자 회담이니 5자 회담이니 회담의 본질을 우리는 제한은 접어두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민주당과의 영수담을 하루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의 적조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적조 재앙입니다. 양식장 물고기들은 숨을 못 쉬어 어제까지 1,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피해액만 14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량의 황토를 들이부어도 어선들이 물을 휘젓듯 적조를 풀어 헤쳐도 최악의 고밀도 적조 영생에
사람들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상 변화가 없는 한 9월까지 적조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류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폐사, 양식어류, 뇌물비용 추가 발생과 이에 따른 2차 환경 오염 등 남해안 주변이 적조로 이리저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남해안 지역 주민들이 적조재앙 피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해안 지역 적조 피해 확대를 방치하지 말고 피해 보상 현실화는 물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저 광장에서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기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녹차 라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말고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우선 대표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마시지 마시고 이 녹조 라떼는 죽어있는 강 4대 강이 된 낙동강 봉포교에서 퍼온 겁니다. 지금 낙동강 봉포교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 눈물 나는 4대 강입니다. 지금 심각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 죽어있는 강 4대 강 낙동강의 이 녹조 정말 이 국민들 모두가 마음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혈세 22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종착역은 대우나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식수원이 위협받는 녹조라떼 사태에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 기다리는 혈세 낭비 사업이며 담합과 부실, 비리가 점철된 추악한 사업입니다. 4대강 공사에 투입된 22조 원을 201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가구수로 나누면 우리나라 국민 한 가구당 128만 원꼴로 4대강 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에 정부가 128만 원을 지원해줘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가구당 128만 원씩 걷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4대강 혈세 낭비 사업의 주범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새누리당은 공범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지난 2010년 8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09년 2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고 2010년 7월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자연 친화적으로 식수도 확보하고 또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또 아울러서 홍수도 막고 하는 다목적 취지를 가진 종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4대강 반대는 정치적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재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감사원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 그거 가지고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선 새누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 22조 원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을 위해서 3년 내내 국회에서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00배 사죄하고 석고대죄하는 일로부터 재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전병환 대표께서 유리지갑까지 잘 만들어서 평가를 잘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총 근로소득 3,450만 원 이상 중산층
근로소득자, 과연 3,4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월수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까지 평균 30만 원을 더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중산층에도 채 못 미치는 그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소득층 주머니에 슬쩍 찔러주겠다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서 재벌 대기업은 고작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14개만 폐지해놓고 사실상 증세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도 말뿐이고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 아프니 아예 손도 못 대겠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놀부심보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이번 세제 개편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운동 본부 활동 보고 및 공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8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안철수 개인만도 못한 지지율을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장외투쟁까지 하느냐. 바로 매일 일당을 받고 여기 텐트에 출몰하는 보수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74%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80%가 넘게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왜 묵묵부답입니까? 이대로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정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장외투쟁은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한 달여 남았습니다. 추석 때 민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저는 투쟁이 계속될 때, 그때 당시 조상들까지도 저희 투쟁의 진정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민심을 바꿔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 장외투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 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장서환 정책의장께서 별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요지를 여기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또 그리고 농어민,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정말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내는, 또 그러면서도 비과세 감면에 정비를 하거나 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지극히 미흡한 세제 개편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중산층,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키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과를 해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한 과표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고세율 38%를 적용을 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은 조치를 하지 않고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봉급 생활자에게만 세금이 과중된 이 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제 개편은 정부가 제안한 겁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이 정부가 시행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부작용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대기업까지도 과세 요건을 완화를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 핑계대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그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에 대해서 사실은 이 대기업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면 조치들을 대폭 축소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폭 축소를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이거는 세금 폭탄을 안기면서도 불과 3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공약 가계부상에서 내년도에 약 7조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약속을 지키겠다 했던 것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공약을 지키시겠습니까?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중소기업, 봉급생활자, 농업인들에 대한 세금 더 과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산층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안양에서 일하고 있는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안양이 소위에서는 저는 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위원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연평균 1.9일 정도를 양쪽으로 합의를 받고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났어요. 0.9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방점은 관공서 공일에 관한 규정은 훈령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개정을 할 것이냐 공일에 관한 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릴 거냐는 것이 방점이었습니다. 한행위는 그 당시 행안부였죠. 행안부는 그 당시 법령으로 끌어올리면 모든 민간업들의 의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1년 타당하다고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럼 공의를 스스로 관공서 공의에 관한 규정을 훈령을 고쳐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점이었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를 법으로 할 것이냐 훈령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새누리당 그리고 안행부가 발표한 내용은 1.9일 0.9일 나는 반토막으로 나는 형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중 근로시간이 약 4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가 더 많습니다. 1700시간에 불과한 근로시간을 연간 우리는 2200시간이 넘어서고 있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데서 우리 공감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휴일 일정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9일을 0.9일로 반토막 나는 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다만 훈령을 할 것이냐 법령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지난번 요구한 것처럼 훈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따져서 1.9일의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우리 민주당은 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